안녕하세요. 이제 또 새로운 강의 시작합니다. 10강을 마치고 11강 시작하겠습니다. 10강은 강체 운동이었죠. 11강은 유체의 운동입니다. 강체와 유체는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체를 기술하는 방법은 강체를 기술하는 방법하고 전혀 다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밀도와 압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밀도와 압력이 유체를 기술하는데 꼭 필요한 양이 됩니다. 그러면 먼저 강체와 유체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강체는 고체를 대표하죠. 고체는 솔리드입니다. 일반적으로 고체의 힘작용하면 어떤다고 그랬습니까? 두 가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운동 상태가 변하고 그건 속도가 변한다는 얘기죠. 또 하나는 변형을 합니다. 그건 찌그러진다든가 이런 얘기죠. 그런데 두 개가 사실은 한꺼번에 일어나는데 두 개가 한꺼번에 일어나는 걸 기술하려고 보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강체는 어떤 경우만 보자고 하는 것이냐면 고체에서 변형의 그 효과는 없애고 운동 상태 변화만 보자고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기체와 액체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가스와 리퀴드라고 하는 것인데 유체는 이 기체와 액체 두 가지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체의 이상적인 형태가 바로 무엇이냐면 강체고, 강체의 경우는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강체는 무수히 많은 입자들이 모였다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것들 사이의 거리가 전혀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강체는 전체적으로 자유도가 6개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체와 액체는 다루는 방법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체라고 해서 한꺼번에 다룹니다. 유체의 경우에는 분자 하나하나가 멋대로 움직일 수가 있죠, 사실. 그래서 그것 하나하나가 자유도를 갖는다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유체에 n개의 분자가 있다고 한다면 자유도는 3n개인데 보통 유체의 경우에 보통 1몰에 얼마만큼의 분자들이 있습니까? 뭐 대략 10의 23승계 정도 있죠. 그래서 분자 하나하나가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묘사한다고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체와 유체를 기술하는 방법이 기본적으로 무엇이 다르냐면 강체에서는 질량의 역할을 유체에서는 밀도가 하게 됩니다. 강체의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강체의 운동 상태가 바뀌는 정도를 무엇이 대표하냐면 그 강체의 전체 질량이 대표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체를 대표하는 운동 방정식에는 질량이 꼭 들어가죠. 그리고 그 질량이 바로 관성의 정도다. 다시 말하면 속도가 바뀌는 것을 저항하는 정도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유체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유체의 경우에는 그 유체의 전체적인 질량은 유체의 운동을 기술하는데 아무런 할 역할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체에 힘을 작용하더라도 유체 전체가 한꺼번에 움직인다든가 또는 한꺼번에 형태를 바꾸지 않으면서 움직이다든가 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유체의 운동 상태를 기술하는데 질량의 역할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체에서 질량의 역할을 하는 것을 유체에서는 무엇이 하느냐? 바로 유체에서는 밀도가 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밀도를 어떻게 기술하는지 하는 걸 우리가 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도 밀도 얘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그 강체나 고체를 기술하는데 질량이 연속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면 그때는 밀도를 생각했죠. 그래서 이 경우 유체를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에서 우리가 밀도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밀도가 어떤 강체가 이제 물체가 있다면 그 물체의 이제 질량이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다면 간단하게 밀도를 구할 수가 있었고, 만약에 균일하지 않게 질량이 분포한다면 그 부피를 작게 나눠서 로컬리 국소적으로 밀도를 생각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밀도를 생각하는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밀도는 정의가 무엇이냐면 단위 부피에 포함된 질량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단위 부피에 포함된 질량이라고 한다면 부피로 나눈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부피가 10짜리가 있다 그러면 그 부피 10으로
나누면 1에 포함된 이런 얘기가 되죠. 단위 항상 뭔가 분모에 나누는 그 양을 우리가 단위 부에 포함된 질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질량이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으면 밀도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이건 우리 앞에서도 이제 여러 번 한 것입니다. 료는 V분의 M이죠. 그리고 이렇게 질량이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 경우는 대개 어떤 경우냐면 유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체에서도 특히 액체에서는 그 밀도가 어디서나 거의 균일하게 분포가 되어 있고 액체에서는 약간 다르죠. 그런데 고체의 경우에는 균일하지 않게 분포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총 질량을 그 질량이 차지하고 있는 부피로 나누면 그 말이 무엇입니까? 단위 부피에 포함된 질량이 되는 것이죠. 부피가 10세제곱미터라고 한다면 그 10으로 나누면 1세제곱미터에 포함된 질량이죠. 그래서 이 밀도를 구하기 위해서 실제로 1세제곱미터를 생각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1세제곱미터는 굉장히 큰 거죠. 근데 굉장히 작은 덩어리가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0.1세제곱미터라고 하더라도 그 0.1세제곱미터 부피로 나누면 뭐가 됩니까? 1세제곱미터에 포함된 질량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부피로 나눈 것은 우리가 단위 부피에 포함된 질량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유체에서는 유체의 경우, 유체에서 특히 액체의 경우에는 밀도가 거의 균일하기 때문에 질량이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질량을 전체 부피로 이렇게 나누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도 있냐면 질량이 균일하지 않게 분포되어 있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위치마다 밀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어떤 위치의 작은 부피 dV를 생각해서 그 dV에 속해 있는 질량 dm을 dV로 나누면 그러면 또 뭐가 됩니까? 단위 부피에 포함된 질량이 나오죠. dV가 아무리 작아도 그 작은 것으로 나누면 단위 부피에 포함된 질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작은 경우에는 dV분의 dm으로 이제 그 밀도를 정의해야지 되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위치마다 밀도가 다르니까 그래도 말로 할 때는 이것도 역시 단위 부피에 포함된 질량 우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유체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그 질량이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지만 강체의 경우에는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국소적으로 로컬리 각 부분마다 밀도를 생각하는 이제 경우가 많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밀도가 물질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좀 보겠습니다. 물질이 있으면 그 밀도의 SI 단위는 뭐가 됩니까? 밀도는 질량 나누기 부피라고 했는데 질량의 SI 단위는 킬로그램이고 부피의 SI 단위는 미터 3승이죠. 그래서 밀도의 SI 단위는 킬로그램 퍼 미터 3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킬로그램 퍼 미터 3승으로 우리 밀도를 볼 것 같으면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공기의 밀도는 어느 정도냐면 1세제곱미터에 1.2kg입니다. 굉장히 작죠. 그리고 액체, 수소, 나무 그 다음에 물은 얼마냐면 1세제곱미터에 1000kg이 되겠습니다. 1000kg은 어떻게 됩니까? 1톤이죠. 그래서 1세제곱미터의 물의 그 질량은 1톤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소금물의 경우에는 밀도가 조금 더 큽니다. 다이아몬드는 물의 3배 정도 되죠. 근데 수은은 밀도가 굉장히 커서 물의 13배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우리 흔히 물의 밀도 특히 섭씨 4도씨의 물의 밀도를 무엇으로 얘기하기를 좋아하냐면 그램 퍼 세제곱센티미터로 표시하기를 좋아하죠. 이 세제곱센티미터가 바로 밀리리터입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알고 있는 1g 퍼 세제곱센티미터는 바로 이건 SI 단위가 아니고 CGS 단위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SI 단위로 하려면 1세제곱미터에 포함된 질량을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1000g이라는 아주 그렇게 큰 숫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유체를 기술하려면 기체와 액체를 기술하려면 그 액체나 기체의 총 질량을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부분마다 밀도를 아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 여기다가도 이 문제를 풀려면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겠습니까? 물론 기본식인 뉴턴의 운동방정식으로 풀어야 되겠죠. 근데 뉴턴의 운동방정식을 우리가 앞에서 강체에 적용한 그런 방법대로 적용해가지고는 풀기가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유체는 전체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크기를 갖는 물체에 적용하는 거 적용할 수 없고 그렇다고 분자 하나하나에 적용하자니 너무 많죠. 그래서 뉴턴의 운동방정식을 유체
유체에 적용해 가지고 우리가 다루기 쉬운 걸로 고쳐놓은 식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유체를 기술하는 이제 법칙이 있는데, 그것도 어디서부터 나온 것이냐면 뉴턴의 운동방정식에서부터 나왔지만, 우리가 강체나 또는 다른 물체들의 운동을 기술할 때 쓴 F는 ma라든가 또는 토크는 I 알파라든가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식으로 우리가 기술한다고 하는 걸 우리 이제 알아두고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그걸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힘도 유체에서는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강체에서의 힘의 역할을 유체에서는 무엇이 하냐면 압력이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강체에서는 강체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강체는 힘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전체의 운동 상태가 바뀌죠. 강체의 일부분의 운동 상태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강체에서 힘 받으면 병진 운동을 하거나 또는 회전 운동을 하죠. 이것들이 어떻습니까? 전체가 다 이제 같이 움직이는 것이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강체를 구성하고 있는 분자들의 구성 입자들의 간격이 고정되어 있어 가지고 절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유체에다가, 다시 말하면 기체나 액체에다가 힘을 작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유체가 힘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힘을 받은 부분만 먼저 이동하죠. 여기 이렇게 물이 있다고 하면 물을 꾹 누르면 어떻습니까? 거기만 들어가겠죠. 그래서 자, 이 힘은 유체 전체의 운동을 이제 바뀌게 하는데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이용해 가지고는 유체의 운동 상태를 이제 설명하는데 전혀 아무런 효용 가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강체의 힘의 역할을 유체에서는 무엇이 하냐면 압력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압력이 무엇인지 좀 알아야지 되겠죠. 그래서 압력은 뭐냐면 뭐라고 이제 정의되어 있냐면, 우리가 이제 곧 배우겠지만 단위 넓이에 작용하는 힘,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넓이의 힘을 작용하면 그 힘을 넓이로 나눈 거, 이게 바로 단위 넓이에 작용하는 거죠. 그게 이제 바로 압력인데, 우리 퀴즈 하나 풀고 한번 지나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못이 있습니다. 날카로운 못을 잔뜩 박아놨는데 거기에 맨발로 올라갔어요. 맨발로 올라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 못이 내 발바닥을 찌를까 안 찌를까? 이건 물론 발바닥에 따라 좀 다르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거는 일반적으로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올라간 거 보면 어떻습니까? 찔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왜 찔리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저기에 못이 하나만 박혀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아무리 발바닥이 굵어도 찔리겠죠. 두 개가 있다면 못 하나에 사람의 체중이 둘로 나뉘어서 이렇게 작용을 하겠죠. 근데 거기에 100개가 있다고 한다면, 발바닥을 찌르는 못이 전부에서 100배라고 한다면 내 체중을 100개의 못이 나누어서 갔기 때문에 하나당 작용하는 것은 내 체중의 100분의 1밖에 되지 않겠죠. 그래서 여기에 못이 많이 있으면 위에서 맨발로 올라가더라도 아주 날카로운 못이더라도 찔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힘이 작용하는 넓이로 나눈 것이 바로 압력의 정의인데, 그래서 한번 압력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압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단위 넓이에 작용한 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단위 넓이에 하면 이거 무슨 얘기라고 했습니까? 넓이로 나눈 것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도 힘이 작용하는데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밀도를 얘기할 때는 마찬가지죠. 그 넓이에 힘이 고르게 작용한다면, 그러면 압력이 그 면에 고르게 압력이 이제 있게 되겠죠. 그래서 힘이 고르게 작용하면 압력을 어떻게 정의할 수가 있냐면, 전체 힘을 넓이로 나눈 거, 그 면의 넓이로 나눈 거, 이게 바로 압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면에 작용하는 힘은 우리 어떻게 구할 수가 있습니까? 압력에다가 면을 곱하면 힘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 힘은 벡터량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면을, 우리 앞에서 면은 어땠습니까? 우리 벡터를 기술할 수가 있죠. 면 벡터는 뭐였습니까? 크기는 그 면의 넓이와 같고 방향은 어떻습니까? 그 면의 수직인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 압력이 작용하면
곱하면 그 압력의 면 벡터를 곱하면 그 면에 작용하는 힘 벡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벡터에다가 스칼라, 벡터는 넓이는 이게 벡터고 넓이에다가 압력은 스칼라입니다. 그래서 스칼라를 곱하면 여기 힘이 된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면에 힘이 작용하더라도 어떤 면은 좀 많이 작용하고 어떤 부분은 좀 많이 작용하고 어떤 부분은 좀 조금 작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이 고르지 않게 작용하면 이 면도 여러 개로 나누어야 되겠죠. 그래서 압력을 어떻습니까? 위치마다 다르게 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해지겠습니다. 그래서 이 압력은 위치 벡터가 R인 곳의 압력은 그 위치 벡터가 R인 곳에 작게 자른 넓이 분의 그 넓이에 작용한 힘으로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그 작은 부분에 작용하는 힘은 이 힘은 이제 벡터가 되죠. 그러면 그 힘은 그 작은 부분의 넓이 벡터, 면적 벡터에다가 그 부분의 압력을 곱한 거 이게 이제 그 힘 벡터가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여기서부터 우리 힘은 벡터량이고 압력은 스칼라량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압력은 어떤 방향으로 작용한다 이런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방향과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압력은 이제 벡터량이 아니라고 하는 걸 잘 이해해야지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스칼라와 벡터를 공부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무조건 방향이 있으면 벡터인 것이 아니라 어때야지 벡터입니까? 벡터라고 하는 것은 벡터의 덧셈 법칙을 만족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스칼라의 덧셈 법칙과 벡터의 덧셈 법칙이 달랐죠. 그게 바로 스칼라와 벡터로 나눠 구분하는 이유죠. 그래서 벡터는 벡터끼리 전부 다 똑같은 덧셈 법칙을 만족하고 스칼라는 스칼라끼리 다 똑같은 덧셈 법칙을 만족하는데 이 압력은 어떠냐면 바로 스칼라의 덧셈 법칙을 만족합니다. 그래서 압력은 스칼라량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압력을 얘기할 때 그 단위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압력은 어떻게 정의된다고 그랬습니까? 힘을 넓이로 나눈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SI 단위로 하자면 힘의 단위를 넓이의 단위로 나눈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SI 단위로 힘의 단위는 무엇입니까? 힘의 단위는 뉴턴이죠. 그 다음에 넓이의 단위는 무엇입니까? 제곱미터죠. 그래서 뉴턴 퍼 미터 제곱. 이게 바로 압력의 단위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복잡하니까 이렇게 복잡할 때는 SI 단위에 사람 이름을 붙이죠. 그래서 이 압력의 단위에 누구 이름을 붙였냐면 파스칼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파스칼은 1뉴턴 퍼 미터 제곱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SI 단위로 압력의 단위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 압력의 단위는 다시 한번 쓰면 1뉴턴 이 압력의 단위는 1파스칼은 1뉴턴 퍼 미터 제곱인데 이걸 CGS 단위로 고칠 것 같으면 1뉴턴은 10의 5승 다인이죠. 그리고 1m 제곱은 100cm의 제곱, 다시 말하면 10,000 제곱센티미터죠. 그래서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1파스칼은 10 다인 퍼 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용하는 우리 기압이 얼마다 이런 거 이용할 때 그럴 때는 바라는 단위를 쓰는데 이 바는 10의 6승 다인 퍼 제곱센티미터입니다. 그래서 여기 10의 6승 다인 퍼 세제곱센티미터니까 SI 단위기를 할 때는 10의 5승 파스칼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건 좀 큰 단위니까 어떤 단위로 주로 얘기하냐면 이것의 1000분의 1 밀리반으로 얘기합니다. 그럼 밀리반은 10의 마이너스 3승 반인데 이건 어떻게 됩니까? 100파스칼에 해당하죠. 이 100파스칼에 해당하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1 헥토파스칼, 헥토는 100입니다. 1 헥토파스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밀리반이라는 압력 단위와 헥토파스칼 이라는 압력 단위는 같은 단위인데 우리 보통 일기예보를 할 때는 내가 어릴 때는 밀리반 단위를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압력은 오늘의 기압은 700 밀리반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새는 어떤 단위를 쓰냐면 헥토파스칼을 씁니다. 두 개가 다 똑같은 단위입니다. 단위로 얘기할 때는 그래서 1 밀리반과 헥토파스칼이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압력은 스칼라인데도 불구하고 압력이 어떤 방향으로 작용한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쉽게 압력의 방향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어려운 압력의 방향을 우리가 나중에 다시 공부합니다. 쉬운 경우에는 정지한 유체에서 압력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정지한 유체에서 이 유체가 용기나 물체에 접촉하는 부분일 때 이때는 어떠냐면 항상 그 접촉한 부분, 용기나 이런 데는 고체죠. 고체와 접촉한 부분일 때는 압력이 어떤 방향으로 작용해야 되냐면 그 접촉한 부분에 수직으로 작용해야지만 됩니다. 이게 만약에 수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냐면 이 유체가 접선 방향으로 이동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지한 유체라고 하는 건 유체가 안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항상 경계 부분에서는 수직으로 작용해야지 된다. 이게 만약에 어항이라고 한다면 어항 면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항의 수직인 방향으로, 면에는 항상 수직인 방향으로 작용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유체가 있는데 그 유체 내부의 어떤 한 점에서의 압력은 어떤 방향일까? 한 점에서의 압력은 모든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압력은 우리가 어떻게 구했습니까? 어떤 면이 있으면 그 면을 누르는 힘이죠. 근데 우리 물속이라면 물에다가 손을 이렇게 놔보세요. 그러면 위에 있는 물이 내 손바닥을 아래로 밉니까? 안 밉니까? 밀죠. 거꾸로 해보세요. 거꾸로 하면 아래쪽에 있는 저 물이 내 손을 위로 밉니까? 안 밉니까? 밀죠. 옆으로 해보세요. 그러면 이 왼쪽에 있는 물이 내 손바닥을 오른쪽으로 밉니까? 안 밉니까? 밀죠. 또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물이 내 손바닥을 왼쪽으로 밉니까? 안 밉니까? 밀죠. 그래서 근데 만약에 이렇게 작용하지 않고 어떤 한쪽으로만 작용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물이 움직이겠죠. 그래서 정지한 유체 내부에서는 압력이 모든 방향으로 작용한다. 그러니까 이 압력은 벡터로 기술하기는 우리 적당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유체를 공부하려면 유체 운동을 이제 기술하려면 힘과 질량이 필요하지 않고 힘 대신에는 우리가 이제 압력을 사용할 예정이고 질량 대신에 우리가 지금 밀도를 사용할 예정인데 밀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정의가 됐고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정의가 됐는가 그것만 미리 이제 한번 공부를 했습니다. 첫 시간에. 자,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 유체에 대해서 차근차근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